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2회 폐기물 처리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농도가 80kg/m의 삼성인 농축 설러지를 300m의 삼성퍼데이의 유량으로 탈수시키려고 한다. 고형물의 질량에 대해서 25%의 소수캐를 넣으면 이때 첨가된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된다. 15kg/m의 제곱 아워의 여과 속도 및 함수율 70%의 탈수 케이크가 얻어진다. 탈수기의 하루 운전 시간은 8시간, 케이크의 비중은 1.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여과 면적을 계산하시오. 2번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과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과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여과 면적의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가 뭐죠?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는 그 단서가 있으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제곱미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과 속도. 그래서 15kg/제곱미터 아우라는 여과 속도가 있죠. 여기에서 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과 속도를 중심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이고 kg/h라는 것은 뭐냐면 고형물의 총량이에요. 고형물의 총량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설러지량이거든요. 따라서 고형물의 농도가 얼마냐면 80kg/m의 삼성, 그리고 설러지량이 300m의 삼성 per day예요. 따라서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농축 설러지량 80kg/m의 삼성 곱하기 설러지량 3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소수캐를 넣는데 25%의 소수캐를 넣는다고 그래요. 그럼 25%의 소수캐를 넣는데 이 중에 첨가된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첨가하는 25%의 50%가 고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고형물을 얼마로 두느냐면 1을 두는 거죠. 이 1에서 우리가 소수캐를 넣음으로써 고형물이 생성된 것을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상태가 1, 소수캐를 넣기 전에 1이고 소수캐를 넣음으로써 소수캐 넣은 값의 50%가 고형물이 되니까 소수캐가 25%잖아요. 이 값의 50%가 고형물이니까 0.25 곱하기 0.5를 1에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고형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은 80kg/m의 삼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 값에 소수캐를 넣음으로써 다시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설러지량 300m의 삼성 per day입니다. 자, 그런데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가 hour예요. 그리고 설러지량이 day입니다. 따라서 hour를 day로 고치기 위해서 시간 보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운전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는 24시간을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위를 항상 기재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운전 시간이 8시간이니까 하루 8시간 운전. 따라서 나누기 여과 면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여과 면적은 225m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고형물의 농도가 있는데 고형물량을 1을 넣고 봤을 때 우리가 소수캐를 첨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고형물량을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1번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탈수 케이크의 양을 톤 퍼 데이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설러지량을 계산을 해요. 그럼 설러지량은 여기서 계산을 해놨죠. 고형물의 농도 곱하기 농축 설러지량이 설러지량이에요. 그러면 고형물의 농도가 80kg/m의 삼성, 이 값이 1이에요. 여기에 뭐가 추가됐죠? 소수캐, 25%의 소수캐를 추가를 하는데 25%의 소수캐의 50%가 고형물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0.25 곱하기 0.5. 따라서 1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들어간 80kg/m의 삼성을 뜻하거든요. 자, 이 값은 소수캐가 고형물이 된 값이에요. 따라서 고형물의 농도가 여기까지가 고형물의 농도예요. 자, 그리고 설러지량은 300m의 삼성 per day.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이렇게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킬로그램을 톤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보정하느냐?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27 톤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탈수 케이크의 양은 설러지량 곱하기 물을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율을 보정하는 공식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된 설러지량의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요. 그럼 설러지량이 얼마죠? 27톤/데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함수율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은 여기 70%. 따라서 70%를 대입하면 90톤/데이라는 탈수 케이크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공식을 암기를 하면서 공식에 대입되는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특히 소수계를 첨가함으로써 고형물의 양이 증가한 값을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90%인 폐기물의 용출 시험 결과 A 중금속의 농도가 0.25mg/L이고 지정 폐기물의 기준이 0.3mg/L였다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판별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정계수는 함수율이 85% 이상인 경우에 보정계수는 15 나누기 100 C류의 함수율로 계산하죠. 자, 여기서 15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함수율 85% 이상을 기준을 잡잖아요. 그럼 함수율 85%에 해당하는 고형물이 몇 %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치의 함수율입니다. 기준치 시료의 함수율. 그리고 100 C료의 함수율이라는 것은 시료의 고형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치의 고형물에서 시료의 고형물을 나눠주게 되면 보정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정계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몇 %의 함수율이죠? 90%. 그래서 15 나누기 100 90을 하게 되면 1.5의 보정계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1.5의 보정계수를 농도에 곱하죠. 0.25mg/L라는 농도에 보정계수 1.5를 곱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0.375mg/L라는 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정 폐기물은 0.3mg/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은 0.3mg/L을 초과하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의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탄소가 6개고 H가 12개, 산소가 6개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포도당 또는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1톤을 현미성분에 시 발생되는 메탄의 양을 질량과 부피로 각각 계산하시오. 여기서 현미성분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현미성분해를 보면 여러분들 현미성분해 시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가스가 뭐죠? CO2와 CH4. 그래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탄의 양을 질량,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메탄의 양을 부피,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느냐 하면 반응식에서 우리가 질량이라는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반응식에서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를 계수라고 하는데 계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적이라는 것은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죠. 자, 여기서 S나 N은 스탠다드 또는 노멀, 표준 상태를 뜻합니다. 계수 곱하기 22.4 S미터의 삼성이나 N미터의 삼성을 뜻해요. 자, 그럼 먼저 분자량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이 12짜리가 6개, 수소 1짜리가 12개,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 되거든요. 따라서 메탄의 양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포도당의 분자량 180kg일 때 메탄의 분자량, 산물이 있으니까 3 곱하기 메탄의 분자량은 얼마죠? 탄소가 12, H 1짜리가 4개, 그래서 16, 따라서 16kg. 그럼 포도당 지금 1톤은 몇 킬로그램이죠? 1000kg. 따라서 1000kg일 때 X1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1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죠?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66.67kg. 톤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톤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게 되면 0.27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탄의 양을 부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부피로 계산한다는 것은 최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포도당은 1톤 1000kg이니까 포도당의 분자는 180kg일 때 메탄의 값을 계산했을 때 최적이니까 3 곱하기 최적은 22.4Sm의 삼성 1000kg일 때 X2 하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X2에 대한 값으로 정리하면 Sm의 삼성, Sm의 삼성 또는 Nm의 삼성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373.33 Sm의 삼성이나 Nm의 삼성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곱하기 분자량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속 곱하기 22.4Sm의 삼성을 하면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값도 톤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톤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의 압축비가 5이고 압축 후의 부피가 5m의 삼성인 쓰레기의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주어졌느냐? 압축비가 주어졌어요. 압축비가 주어진 상태에서 부피 감소율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자, 부피 감소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분의 1 곱하기 100이에요. 따라서 압축비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부피 감소율이 나오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부피 감소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피 감소율은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V1과 V2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압축 후의 부피가 있을 때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식이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압축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압축비를 이용해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는 식을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볼게요. 문제 5번에 보시면 아래의 조건에 따른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한다. 30일간 발생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차량의 수를 계산하시오. 발생된 쓰레기의 밀도가 450kg/m의 삼성, 차량 적재 용량이 8m의 삼성, 압축비가 2.0, 발생량이 1.2kg/인일, 적재함의 이용률이 80%, 차량 운행 횟수가 1회, 수거 대상 가구수가 450가구, 1가구당 인구수는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거 차량의 수를 계산을 했을 때는 쓰레기의 발생량에서 적재 용량을 나눠주는데 분자와 분모의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분자와 분모의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 뭐죠? 밀도라는 값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먼저 분자의 쓰레기의 총 발생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의 발생량이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양이 1.2kg/인일. 자, 그리고 지금 한 가구당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한 가구당 4인. 그리고 총 가구수가 지금 몇 가구냐면 450가구예요. 그러면 총 인원에 해당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30일간 발생되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31을 곱하면 30일간 발생되는 양 여기까지 놔두고 나누기 적재 용량을 보시게 되면 적재 용량은 한 대당 적재 용량이 8m의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1회 한 대가 움직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적재함의 이용률은 100%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80%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0.8. 자, 그리고 압축을 했을 때 얼마를 압축하느냐? 2.0. 그래서 2.0을 곱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시면 지금 쓰레기의 총 발생량은 kg이에요. 그리고 적재 용량은 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느냐면 밀도를 나눠줘요. 그럼 밀도를 나눠주면 kg/kg이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소수점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량의 개수는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2대의 수거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를 압축시킨 결과 용적 감소율이 80%일 때 압축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부피 감소율 또는 용적 감소율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를 계산하는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럼 압축비라는 것은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부피 감소율. 부피가 용적이니까 부피 감소율이나 용적 감소율이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부피 감소율 자리에 용적 감소율 80%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압축비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 7번.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방법 6가지를 서술하시오. 고형화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고체화를 시킨다는 소리겠죠. 아무래도 독성이 우리가 누출이 될 수, 용출이 될 수 있다든지, 뭐 수분이 용출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형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고형화 처리에는 시멘트 기초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 시멘트법. 그래서 시멘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시멘트 기초법과 자가 시멘트법. 그리고 석회를 이용하게 되면 석회 기초법이 있고, 그리고 피막을 형성을 시키는 방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그리고 유리합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6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기 때문에 6가지를 다 적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3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수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매립 시 필요한 파쇄의 문제점을 환경적인 측면과 안전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파쇄라는 것은 뭐죠? 입자를, 폐기물을 아주 잘게 부수는 과정을 파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따라서 문제점을 환경적인 측면과 안전적인 측면에서 서술을 하는데, 안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파쇄를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먼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안전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서는 파쇄를 하는데 폭발성 물질을 모르고 파쇄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폭발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은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가 발생하는 측면이고, 반면에 안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면 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대비와 인제 3가지와 최적의 운전 범위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가지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풀이 중에 5가지를 기억을 하되 3가지만, 답을 서술할 때는 3가지만 서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있고 pH가 있고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죠. 그리고 수분, 공급 공기량이 있어요. 그럼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최적의 범위는 50에서 60도씨, 반면에 pH는 6에서 8, CMB는 30에서 50, 수분은 50에서 60%, 공급 공기량은 5에서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는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요구되는 사항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입니다. CMB가 1 이상이 되면 퇴비화가 느려지고 CMB가 2 이하이면 퇴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된다. 자, 우리가 CMB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것은 80 이상이 되면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반면에 CMB가 20 이하로 너무 작으면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해서 악취가 유발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1번은 얼마 이상이죠? 80 이상. 2번은 얼마 이하죠? 2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설명에 알맞은 매립공법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호기성 매립, 준호기성 매립, 혐기성 매립, 혐기성 위생 매립, 계량형 혐기성 위생 매립이 있어요. 자, 1번. 기존의 상간지나 저섭지에 폐기물을 단순 투기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폐기물을 단순 투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없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문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은 혐기성 매립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투기를 하는 거죠.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파리나 냄새나 파리, 곤충 등의 문제는 없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리나 냄새나 곤충이 없다는 것은 위생 매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립층 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므로 매립층 하부에 불투수층의 차수막과 배수관을 설치한다. 불투수층이라는 것은 투수가 되지 않는 층을 불투수층이라고 합니다. 그죠? 따라서 냄새나 파리, 곤충 등의 문제가 없고 매립층 하부에 불투수층의 차수막과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계량형 혐기성 위생 매립입니다. 계량형 혐기성 위생 매립. 자, 2번. 그리고 3번에 보시면 2에서 3m 정도의 폐기물을 쌓고 그 이후에 약 50cm 정도를 복토를 하는 공법으로 악취, 파리, 곤충의 문제는 없지만 비오디나 질소 함량이 높은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 수역을 오염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기물을 쌓고 그 다음에 복토하고, 폐기물을 쌓고 복도하는 방법은 혐기성 위생 매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은 혐기성 위생 매립. 자, 그리고 4번. 매립지의 침출수가 원활히 배제되고 배수관으로 자연 대류에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배수관 주변이 호기성이 되어서 침출수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호기성 매립에 관계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호기성 매립이냐, 준호기성 매립이냐, 그 말인데 여기에서는 준호기성 매립을 뜻합니다. 반면에 호기성 매립은 5번에 보시면 매립지의 매립층에 공기를 강제로 주입을 해요. 공기를 강제로 주입하면 전체가 호기성이 되는데, 일단 4번처럼 자연 대류에서 공기가 유입되면 매립층 자체에 전체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 대류에 의해서 공기가 유입되느냐, 아니면 공기를 강제 주입을 하느냐가 우리가 판단하는 준호기성이냐 아니면 호기성이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매립층 내로 호기성으로 만들어서 폐기물을 빠른 시간에 분해하고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 매립을 뜻합니다.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준호기성 매립,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것은 호기성 매립.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펜턴 산화법에 사용되는 약품 및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일반적으로 펜턴 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난분해성 물질이라는 COD를 그리고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저분자성 물질이라는 BOD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펜턴 산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COD를 BOD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펜턴 산화법인데 어떤 시약을 사용하느냐 하면 과산화수소라는 시약을 사용하고, 반면에 촉매 같은 경우에서는 철촉매 중에서도 황산 제1철을 사용을 해요. 자, 따라서 방법으로는 일단 우리가 촉매를 과량으로 먼저 주입을 해요. 촉매를 과량으로 주입한 다음에 과산화수소라는 펜턴 시약을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pH를 3에서 5 또는 3에서 4.5로 맞춰요. 그렇게 되면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가 형성이 돼요. 따라서 형성된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에 의해서 COD가 BOD로 전환되는 방법을 우리가 펜턴 산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사용되는 시약은 산화제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촉매제는 철염 또는 황산 제1철이라고 하죠. 반면에 처리 순서는 유입수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시약을 먼저 넣겠죠. 우리가 펜턴 시약을 먼저 주입을 해요. 펜턴 시약을 먼저 주입을 하게 되면 pH 3에서 5로 일단 조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펜턴 산화가 일어나고, 펜턴 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산화제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화, 침전, 처리수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합성 차수막의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차수막이나 나타나는 성질 6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충격에는 약하고,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고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 투수 계수가 감소하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단단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정도, 합성 차수막에서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대부분이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소는 충격에 약하다는 거. 자, 그리고 투수 계수가 감소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가. 이 두 가지는 결정도가 증가하면서 감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성 차수막의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충격과 투수 계수는 낮아지고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나 인장 강도, 열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단단함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서 구별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각로의 연소실에서 연소가스와 폐기물의 흐름에 따라서 로의 본체 형식을 나눌 수 있다. 로의 본체 형식 4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주로 많이 출제됐던 것은 1번에 있는 역류식과 2번에 나와 있는 병류식이죠. 두 가지가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가스의 흐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소시키는 폐기물의 질도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처럼 4가지를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가지를 다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역류식이라는 향유식을 보겠습니다. 역류식을 다른 말로 향유식이라고 해요. 자, 수분이 많아요. 일단 폐기물에서 수분이 많고 저위 발열량이 낮은, 다시 말해서 저질의 쓰레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병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이 적고 저위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연소했을 때는 병류식, 저질의 폐기물은 역류식을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류식에 계속해서 보면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과 폐기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역류식 또는 향유식이라고 하고 반면에 병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이 같은 방향은 병류식이죠. 그래서 역류식과 병류식은 폐기물의 질 그리고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배기가스의 흐름 방향이 서로 반대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반대로 서술하시면 돼요. 반면에 교류식, 다른 말로 중간유식이라고 하는데 폐기물의 질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류식과 병류식의 중간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게 교류식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복류식을 보겠습니다. 복류식이라고 하면 폐기물의 질이나 저위 발열량의 변동이 심할 경우입니다. 폐기물의 질이나 저위 발열량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서는 복류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두 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류식과 그리고 복류식이 맞는데, 복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출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오픈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폐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댐퍼거든요. 따라서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복류식. 반면에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교류식이에요.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개의 출구가 있는데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출구에 한 개의 출구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복류식. 댐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교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댐퍼의 개폐로 역류식, 병류식, 교류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본체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쓰레기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역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쓰레기가 이렇게 이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소가스는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면에 병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쓰레기의 이송 방향과 그리고 가스의 흐름 방향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출구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복류식도 출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댐퍼를 설치를 해서 역류식이나 병류식이나 교류식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복류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림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고형 잔류물의 종류와 영양을 쓰시오. 자, 일반적으로 고형 잔류물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제가 있고 비산제가 있어요. 따라서 소각제와 비산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중금속의 함유의 문제점이 있겠죠. 자, 특히 중금속 중에서 납이나 카드뮴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이나 카드뮴의 기준치 초과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기준치 이하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기준치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6번 연소실에서 공기가 과잉으로 주입 시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연소를 하는 소각로에서 공기를 과잉으로 주입한다는 것은 많이 주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많이 주입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연소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통풍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하는 게 공기를 많이 넣었을 때. 자, 그리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증가해요. 그러면 황산화물의 기준물질은 황산, 질소산화물의 기준물질은 질산, 둘 다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강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강산의 문제점이 뭐죠? 부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식을 촉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연소 온도가 낮아지고 통풍력이 강해서 열 손실이 증가하고 그리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발생을 해서 부식이 촉진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립지에서 생물학적 분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pH가 낮아지는 원인을 설명하고 이때 중금속의 용출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2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CO2 가스와 메탄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액성, 다시 말해서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가지는 기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기체가 될까요? CO2. CH4 같은 경우에서는 액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CO2라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약산성의 액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pH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산성 물질이니까 pH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중성이 pH가 7이에요. 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낮아지게 되면 pH가 작아진다. 이것보다 커지면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산성의 물질이니까 pH가 7보다 작겠죠. 그래서 pH가 낮아지는 또는 감소된다. 이렇게. 그래서 pH가 지금 여기 보시면 낮아지는 원인은 산성의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탄과 CO2 중에서 산성의 물질은 CO2. 따라서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pH는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금속의 용출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고 그랬어요. 자, 중금속의 용출 가능성은 pH가 낮아짐으로써 증가된 수소이온 농도에 의해서 중금속이 지환됨을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CO2가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pH가 낮아졌잖아요. pH가 낮아졌기 때문에 pH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산성이 된다는 소리고 산성이 된다는 소리는 어떤 이온이 발생한다는 소리냐면 H 플러스 이온, 수소이온이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증가된 수소이온에 의해서 중금속이 지환이 돼요. 그래서 지환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인 황산화물과 비산제를 처리하는 장치를 각각 쓰시오. 자,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장치는 반건식 반응탑, 비산제를 처리하는 장치는 비산제는 실제로 보면 고체고 황산화물은 기체거든요. 그래서 기체를 처리하는 황산화물 중에서 기체 중에서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것은 반건식 반응탑을 이용하면 되고 비산제라는 우리가 입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식 집진 장치 중에서 우리가 여과제를 사용하는 여과 집진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과 집진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백필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따라서 황산화물은 가스 상태, 따라서 가스 상태가 되는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장치는 반건식 반응탑으로 우리가 처리를 보통 하고요. 비산제 처리 장치는
여과 집진 장치 또는 백필터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가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복원을 해야지 복원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원에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복원된 문제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